저는 오늘 40강 천국 의화단 사변 또는 사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의화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태후고 그리고 당시 중국 황제 그리고 강유희하고 양계초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개화파죠. 개화파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라고 해서 황제에게 건의했다가 황제가 그래 우리 예전에 그 일본이랑 전쟁을 해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겠다 라고 지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 안에 실권을 잡고 있던 그 변혁을 싫어하던 서태후와 그 일당들이 이 개화파 일당들을 모조리 이렇게 싸그리 씨를 말리고 그리고 나라 안에 의화단이라고 하는 조직들을 뒤에서 살살살살 선동을 시켜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다 그냥 외국인들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청나라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8개 나라의 연합군에 공격을 받게 되고 나라가 휘청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위키에 보면은 1899년 10월 18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청나라와 8개국 나라, 여기 보면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당시 열강 중에 가장 세력을 떨치던 그런 나라들이 다 청나라에 들어와서 이 의화단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 안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력 규모는 저렇지만 피해 규모는 말도 안 되게 큽니다. 30만 명 중에 10만 명,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1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인의 사망 규모도 엄청난데 이 8개 나라가 굉장히 청나라에 대하여 분노심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남녀노소 부녀자 할 것 없이 많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 8개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죽었죠. 군인들이 들어와서도 죽었고 특별히 제일 많이 죽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청나라에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적개심이 엄청 났었는데 이번에 이 의화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밖으로 이제 분출시켜서 저런 숫자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1억 량 좀 전 강의에서 1억 량 배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 4억 5천 량을 배상합니다. 영토 할당은 없었지만 4억 5천 량을 할당하게 되고 외국 군대가 그 저서는 1억 량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1억 량이요? 1억 량이라고 제 저서에 저는 저거 비봉 출판사 말고 그 동서문화서인데 4억 5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군대가 또 청나라에 주둔하게 될 어떤 그런 빌미를 마련해주고 청나라가 아주 그냥 국력이 휘청거리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천국 의화단 사면을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무술례 변법. 우리가 나라를 좀 변혁시켜보자 라고 해서 당시 강유희, 양계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는 김옥중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3일 천하에 끝났지만 얘네들은 한 석 달 가거든요. 100일 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변혁시키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강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운동을 펼쳤는데 근데 이제 얘들을 이제 광서제가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 황제가 얘들을 지지를 했죠. 그러나 광서제는 사실 당시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서태후가 손아귀에 쥐고 있었죠. 근데 광서제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타개해보고자 이런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개혁 정책들을 지지를 합니다. 강유희는 뭘 하느냐? 과거제도, 조세, 탐관오리를 혁파하고 각종 경제 개혁 등이 있었고 특히 당시에 이제 고위 관직들만 황제에게 탄원서를 넣을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도 탄원서를 넣을 수 있게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이제 민초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황후와 기존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과거 제대로 해야 자기들 권력을 계속 잡을 텐데 과거 제대로 이제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저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싹을 자르자 라고 이제 힘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광서제는 너무 이제 권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이제 서태후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에서 지고 이제 무술 정변을 일으킵니다. 반개혁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누구는 죽고 누구는 해외로 이제 망명 가고 그래서 이거를 백일 변법천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용장이가 등장하는데 이용장이가 사실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해외 각국에서는 얘가 황제 바로 밑에 세계적인 호걸이 났다라고 하면서 얘가 앞으로 청나라로 돌아가서 용장이가 외국에 유학 갔어요?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인데. 나중인가요? 지금 요 의화단 사건 이전에? 직전에 갔다 오는데. 예, 그 전에 아마 갔을 건데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용장이가 이제 청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이제 서양 각국들과 청나라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뭐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교섭과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한테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이용장이 근데 딱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서태후 천하거든. 서태후 천하고 보니까 이게 뭐 개혁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까도 우리 앞에서 봤지만 광서제는 서태후 손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안 된다라고 이용장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용장이 어떻게 하느냐? 반개혁파에 붙어서 서태후 밑에서 이제 딸랑딸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개혁에 힘을 써줘야 될 인물이다라고 기대했던 그가 반개혁파에서 그것도 서태후 밑에서 가장 가치많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권력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니까 변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영이기 쫙 세계를 둘러보고 와서 얼마나 세상이 변했는지 그거를 보고 왔는데 개혁파에서는 이제 민영이에게 뭔가 기대를 했겠죠. 근데 민영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개혁파가 되어가지고 기복균 이런 애들 다 쳐내는 거 아닙니까? 이용장이랑 똑같습니다. 이 역사가 이게 참 안 되는 나라들은 다 보면 이유가 있어. 그죠? 그 당시 조선, 청나라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던 데는 다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용장도 사실은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뜻있는 인사들이 그 사람 이용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좀 멀리 하겠냐면 대한도 천국과 평등한 나라로 동등하게 이제 대접을 하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서제를 받들어 동양의 맹주가 되게 하고 계명에 힘써라. 이제 국민들을 깨워라.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지지를 하는 그런 국가로서 좀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장이가 누구들가 뭔데? 라고 된 거죠. 일본 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전쟁도 있었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가보는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나서야 일본이 우리를 이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세법에 이거를 힘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얘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손하고 이렇게 각국 유람을 다녀온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국에서도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죠. 그러나 광서제의 개혁을 보니까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가 권력을 잡고 있는 편에 붙어서 결국에는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태후가 이 개혁파 인사들을 모조리 다 일망타진을 하고 그리고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황제도 가두어서 끝내는 독살했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뭐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태후가 황제의 첩으로서 국권을 찬탈하여 개혁의 기초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무술년의 또 정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때 청나라가 개혁에 성공했다면 이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 새로운 법으로 청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은 청나라도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개혁을 반포한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 지금 제가 이거 이번 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걸 한 번 더 쭉 보고 왔거든요. 딱 그 탄핵 정국의 지금 시기랑 아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더 유사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황제는 변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받쳐주는 기반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정말 기대했던 이용장이가 배신을 때려버리니까 황제가 더 이제 할 수 있는 손발이 진짜 묶여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이고 이 이용장이 개화를 추진 않으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다 틀어진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다 천국을 없애려고 온 줄만 아니 그 백성들은 지금 그럼 어떤 상태냐? 서태후에게 지금 붙어서 이용장은 권력을 보존하려고 하고 또 알아서 러시아를 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더 강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좀 센데 우리랑 좀 힘을 모아주면은 좀 우리 다시 좀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러시아랑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 러시아는 천국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노른자이들 그것들 잘 그냥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흡수해가지고 그 부동한
얻어가지고 동양 전체를 먹고자 하는 이 청나라가 사실은 그 밑바탕 시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러시아를 의지하면서 국권과 강토의 손해가 오는 조약들이 이때 다 맺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손해가 되는 법안들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만나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간첩이 윤 대통령 탄 항공모함 뭐 드론으로 촬영하고 뭐 이런 거 잡았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어. 그래서 간첩법 개정해야 된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틀어버렸죠. 간첩법조차 제정을 못하고 있는 게 현 국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불합리한 조약들을 이렇게 해서 나라의 중요한 산업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비슷한 일들이 있죠. 우리 원자력 그 좋은 기술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 보시면은 중국이랑 비교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반도체 중국에 역전당했고 2차 전지 산업 역전당했고 뭐 이런 우리가 IT 쪽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앞서가던 것들이 지금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국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넘어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해군 간부가 중국에 기밀 넘겼다 않습니까? 그렇죠. 돈 받아서 팔아 넘겼다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서 중국이 큰 돈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고위 간부로 호의호시 가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다 그러죠. 이런 기밀을 넘기는 사람은 사실은 이완용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이완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완용 그러면서 21세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이완용들이 판을 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지금 이렇게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법은 지금 입법하지 않고 뭐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두운 백성들은 그런 상황 모르죠. 위에서 선동하는 대로 외국 나라가 우리나라에 탐욕을 내어서 무조건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원수로만 생각하고 백성들은 외국인들은 다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선동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내에 반기독교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자기들의 재산과 사실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실은 그 나라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자기의 그 인생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의료, 교육, 인권, 뭐 사회 문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몇십 년, 몇백 년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큰일 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오라 그랬나, 그 자기들 살게 그냥 그대로 놔두지 왜 나와서 자기 나라 종교를 강요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데 어떡해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청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건데 청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의 토지를 빼앗거나 해치려고 오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국제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국 강병한 문명국들은 전도하는 일들을 보호합니다. 맞죠?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라들이 앞장서서 보호를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나라, 좀 아직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첫 번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굉장히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는 역으로 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외국인들 오면은 그 푸른 눈의 양키다 이래가지고 오랑캐다 해가지고 그죠. 막 대동강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서양 행사가 동으로 뻗어올 때 개명한 나라들은요. 그렇게 각국의 법으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종교 사업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나 아직 열리지 않은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업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막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는 각국의 정치와 풍속의 근원인데 저들이 각각 믿는 대로 받들고 좋은 줄로 알고 믿는 것을 남과 같이 하자는 본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인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금하고 맞겠는가라고 하면서 공법을 정해서 특별히 보호하였는데 청나라에서는 그런 선교사들 가족들을 막 때려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청나라의 행태를 보고 분노하는 거죠. 특별히 독일 공사관 그리고 일본 공사관 직원이 이 시기에 의화단들에게 휩싸여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각국의 분노가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기 보면 우리가 대학 시절 때부터 이제 쭉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였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좌익들이 홍보를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기독교를 아주 나쁜 종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를 보면은 그들이 들어와서 제국주의의 어떤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와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식생활 개선해주고 의료체계 개선해주고 교육의 기회를 확장해주고 인권을 신장시켜주고 그 일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런 에미넴한 좀 인류애적인 어떤 차원으로 그런 일들을 사업들을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의사고 변호사고 뭐 법조계에서 의료계에서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조선에 와서 뭐 나는 뭐 심장이 몇십 개 더 있어도 나는 조선에 뼈를 묻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독립운동에도 사실은 큰 기여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렇네요. 도와주셨죠. 한국 교회 핍박이 특히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역할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뭐 제국주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호도하는 거죠. 우리는 결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구하려는 서양 각국과 서태훈이 이제 뒤에서 선동을 해서 이 의화단을 더 이렇게 막 충동시키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몰래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선교사들이 출발한 어떤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간섭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포교할 권리를 보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갈등이 커져서 교인들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막 청나라 백성들 사이에 막 은근히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허무한 것, 미신 같은 거 믿지 말고 우리 좀 더 합리적인 좀 그런 생각들을 하자.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 이러니까 이 청나라 백성들이 개화가 안 되니까 더 화가 나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밑에서부터 막 선동해 내면서 외국인을 몰아내자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코멘트에 따르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서태후 이하 모든 세력가들이 개화파와는 원수가 되어서 인심을 선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뒤에서 서태후와 기존의 어떤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막 거짓된 허무맹랑한 소문, 찌라시 뿌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찌라시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또 그 퍼뜨린 얘기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 뭐 성적인 부분들, 뭐 미신적인 부분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야, 그러고 보면 선동의 역사가 장난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또 광우병 가지고 또 얼마나 선동했습니까? 지금 결과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때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구멍이 난다. 지금 당장 먹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면서까지 먼 미래까지 끌어와서 선동을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참 그때는 우리가 또 그때는 저도 믿었습니다. 광우병 영상을 내가 봤거든요. 막 속아 쓰러지고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MBC 나쁜 사람. 자, 진짜 저는 그때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나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부끄럽고. 야, 그렇게 그래서 선동하는 오늘 양일구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좌익들한테는 절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가 지난 5년 문재인 대통령 봐도 잘못하고 그렇게 해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잘못했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그렇게 참 협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당함으로 해서 저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는 거 그게 잘못해. 그러니까 막 이 벌떼처럼 달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그래. 했었거든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대통령으로서 제가 계엄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결과로 이야기하겠다. 뭐 그렇게 했어도 좋았겠다. 저는 사실 그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 아무튼 아직 돕는 끝나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돕는 직원을 내줄 수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보면은 의반한 시작되거든요. 예.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스스로 막 이런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거다. 일시에 일어나서 서양인을 몰아내고 예법을 회복해서 문 닫고 우리끼리 잘 살자. 시대 역행적인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지금하고 똑같네. 우리 민족끼리. 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화단을 만들어서 무리를 모았는데 막 얘들을 보면은 민간에 주문 같은 거 막 퍼뜨리고 우리는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킨다. 막 동학하고 똑같아요. 동학이 아마 이거 보고 뭐 벤치마킹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네요. 똑같아요, 진짜. 민간에 막 요술, 우리가 도술한다 막 그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뭐 호풍 환호하는 재주가 있다. 비도 내린다. 우리가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더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이영걸 나왔던 영화 황비용 시리즈 봤어요. 그거 보면은 미친 막 종교 막 추종하는 막 애들 막 그러면서 막 주머니 오면서 황비용한테 맞으면서도 막 하면서 금강불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두드려 맞고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쓰러지는데도 걔네들은 막 주머니 오면서 우리는 끄떡없다. 그게 그 당시 청나라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의화단은 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반에세, 반 그리스도교로 일어난 애들인데, 1894년 청일전쟁 후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이 중국 내륙으로 이제 막 미치니까, 얘네들 볼 때 농민경제 파괴되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반그리스도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 종교가 앞잡이다라고 얘들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그 기독교가 뭐 제국주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나라들에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사실은 원나라 말에 성행했던 백령교의 한 분파인 의화건교가 산동 일대에서 이제 성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칭타오 있는 그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성행했는데 얘들도 이제 막 교회 불태우고 선교사 신도들을 막 살해하면서 의화단이라고 세력을 막 확산해 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서태후가 이제 위에서 슬슬 밀어줘가지고 부청, 멸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서양을 멸망하자 외치면서 막 외국인들 살해하고 막 이제 테러를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서태후와 수구파들이 의화단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열강에 대하여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8개 나라들, 영국, 아라사, 러시아죠. 덕국은 독일이고, 법국, 프랑스,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요. 이제 일본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저서에는 10개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8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정훈 집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봐도 8개국입니다. 예. 자료 찾아봐도. 그래서 서안으로, 장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기에는. 장안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민심이 돌아섰죠. 서태후에 대한 민심이 돌아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수구파를 대신하여 실권을 쥔 양무파가 연합군과 협상을 하게 된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북경의정서를 체결하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집사님 책에는 비봉에서는 이영량이라고 그러고 동서문화에서는 사오고 전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하고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피해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은밀히 와서 안팎으로 의화단을 막 도와주었는데 막 교인들을 막 사려고 하는 거죠. 전날에 교를 믿었다 아니면 개화파에 가깝다 이러면은 그냥 와서 다 때려잡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6.25 때 공산당 때 내려와가지고 순경부터 때려잡고 그 당시에 또 교회 다니면 때려잡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막 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지의 교당, 학당, 내 외국인의 집 재산 막 불지르고 인명 피해가 무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인명 피해가 있었고 기독교인의 피해가 가장 크더라. 그 핵심적인 테러의 대상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화단도 옛날 백령교의 한 분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집단이에요, 뿌리가. 종교 집단이 흥왕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약간 그런 좀 영적인 대결의 구조인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개국이 출병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8개국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 거류민들이 이제 국경에 모여가지고 난민들이 국경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전파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교인들 구하고 난민들 소탕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서태후의 가장 총애받던 왕자가 이제 단친왕이라고 하는데 이 단친왕 궁에다가 불도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피난을 가지만 서태후에 대해서 민심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되었고 피난길에 곤란을 많이 겪게 되었지만 불쌍하게 연기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내시 몇 명만 같이 따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각자 도생인 거죠. 나라 안에 신의도 없고 그리고 또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비전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 안 그랬는데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신했나? 참 모르는 일입니다. 그 좀 오랫동안 쌓인 데미지가 아닐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정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명칭하는 집단들이 또 사실 그동안 또 이렇게 집결해서 단단하게 막 했어야 되는데 보면 좀 좌파들은 어쨌든 간에 잘못을 해도 뻔뻔하게 어떻게 해도 그 하나같이 막 이렇게 한 사건을 이렇게 물고 뜯어지면서 힘을 화력을 집중하는데 우파는 이번 일만 봐도 이렇게 막 다 쪼개져가지고 이념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에 가깝다는 게 요것도 그렇죠. 비겁한 모습을 보고 이제 대변인 진짜 실제로 이념인 사람들은
목숨을 못 지킬 거지만 맞아요. 이익 집단이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있는 것은 상관없이 비전과 신념으로 뭉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도자가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민중을 이렇게 해서 나라 안에 외국 군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피해는 누가 봐요?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이후에 진짜 무너지면 백성들만 이제 고생합니다. 이 군대들이 지금 자기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이 의화단이 사람 죽일 때 곱게 죽이는 게 아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죽였다더라고. 사람을 솥에 삶아 죽이고 피부 벗기고 여자들은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뭘 찢어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들어온 군대들이니까 얼마나 이 분노에 이렇게 광기죠, 이제. 의화단도 광기에 휩싸여서 나라를 그렇게 휘젓고 다녔고, 지금 들어온 이 군대들도요, 이게 청나라에 들어가면 광기로 완전히 사로잡혔거든? 그러니까 같이 미치는 거예요, 같이. 그 피가 어디로 가느냐. 도처에서 노략질과 살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수천 년 전에 오던 중국의 어떤 그런 보물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노략질을 당하고, 사대부가 뭐 할 것 없고, 길거리에 있는 뭐 다 할 것 없이 다 겁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나라 안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러시아의 만행이 아주 극악했다라고 합니다. 극악했대요. 우리나라도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막 줄 달아놓고 막 흔들고 여자들 다 숨고 얼굴에 수칠하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북에 이제 내려올 때 그 러시아군이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또 귀춘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러시아, 프랑스, 독일 군사들의 침략이 되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인 직원이 죽었다는 소문으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쨌든 저 프랑스 애들, 쟤들도 이상하고, 러시아 애들도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라. 하여튼. 그래서, 비춘 지방에서는 아라사 병사가 천국인 3,000명을 몰아가지고 강물 앞에 이제 딱 몰아놓고, 강 건너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나라 사람들 울면서, 우리는 순진한 상민들이다. 재능 없는 부녀들, 늙고 어린 백성들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난리를 일으키고 했겠는가, 목숨을 좀 살려달라 이거를 하는데, 러시아 병사가 우리는 상관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을 칼로 무찔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막 도망가던 여자가 자기 아이는 살리려고 애를 숲으로 숨겨놓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숲에서 이제 애 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러시아 군대가 애 우는 소리 듣고 그 총검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3,000명을 다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6.25 때 그랬답니다. 6.25 때도. 6.25 때뿐만 아니라 대구 폭동 사건이 있죠. 여자들 입신 한 사람 배 가르고 유방 도려내고, 거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3 폭동에서 다 거기 있대요. 제가 이번에 학생들에게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 하면서 이제 건국의 역사 일부를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소개할 때, 11 폭동, 그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4.3 폭동 사건, 이런 걸 쭉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그 사지를 매달아가지고 차로 이렇게 끌어버려요. 그런 잔인한 짓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고생은 누가 한다? 백성들이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얘기죠. 예. 또 하얼빈에서도 러시아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죠. 하얼빈 지방이 이제 막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도록 이렇게 달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사들이 오니까 환영해주는 인파들을 다 저자해서 불태우고, 부녀들은 겁탈하고 욕보이고 막 그렇게 해서 욕보인 부녀들 중에 자결한 사람들이 573명이나 되었고, 뭐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이래서 능욕을 당한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다. 오죽했으면 이 청나라 백성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러시아가 너무 우리를 악랄하게 사륙한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라사 백성들의 포악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다른 연합군이 볼 때도 야, 너는 진짜 너무하다,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는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천국 사람들이 까닭없이 세계와 원수가 되어서 앙화를 자취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남의 무리한 만은 원망할 수 있겠는가, 각기 자기의 재책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없는 백성도 세상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선동하는 대로 선동당하고 들리는 소문에 그렇단다 하면 그냥 카더라에 휩쓸려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윗사람들은 자기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 알아. 자기들이 죄를 당하는 것이니까 뭐 딱히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불쌍한 건 누굽니까? 죄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윗사람 잘못 만난 죄로 참화를 당하는 것이 원통하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백성도 또 뭐냐? 정신 못 차리고 어둡게 지내면서 그냥 하루하루 누가 나 밥을 안 먹여주나, 오늘 뭐 어디서 지원금 안 나오나, 그것만 바라고 누워있다가 우리가 옥석 구분 못하고 옷과 잡사기 다 불에 타는 것. 이 되는 날에는 죄 있는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거기에 대하여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부인이나 아이라도 세상 형편이 어떠하며 국민된 본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상, 살펴보겠습니다.